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김상택 교수님의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설명문을 창의적 읽기 파트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선생님은 이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대생들이 뽑은 베스트 티처 상에 선정되기도 하셨던 쉽게 배우는 경제학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이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이 글은 쉽게 배우는 경제학이라는 그 책 안에 담겨있는 한 파트를 뽑아서 여러분들 고등 독서 교재에 옮겨놓은 그런 글입니다. 제목부터 느껴지시죠? 쉽게 배우는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의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이론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책의 한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창의적 읽기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배우게 될 뿐더러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공부하고 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설명문이고요. 제재가 공유자원의 비극. 이게 더 제목이겠다. 그죠? 제 중심 핵심 제재가 되겠네요.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가고요. 해제 주제는 그 이후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유자원이 뭐냐? 그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정리를 했더니 이런 정리가 나온 거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 공동으로 소비하겠죠. 공동으로 가지고 함께 소비하는 자원을 뭐라 그런다? 공유 자원이라고 하더라. 자, 개념 정의가 있었습니다. 정의를 내렸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공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소유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공기, 또 동물들, 또 꽃들,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 강, 휴대전화의 전파, 휴대전화 자체는 여러분 사적 재산일 거야. 그렇지만 이 전파 같은 경우는 공유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소유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하 자원이나 수산 자원, 바다의 생물들, 또 묻혀있는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공유 자원이다 라고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유 자원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니까 잘 정리하고 가십니다.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 배제성이 없어요. 배제성은 그럼 뭐냐?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을 배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넌 배제한다 이런 표현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배제하고 그럼 이건 빼고 라는 얘기지. 이건 제외하고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제성이라는 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재화가 있는데 그걸 대가를 지불한 너만 가질 수 있어. 너는 못 가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지불한 사람만, 쉽게 말하자면 돈을 지불한 사람만 이 물건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게 배제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공유자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이걸 소비할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할 필요나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다 없다? 배제성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유자원이라고 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자, 배제성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소비에 제한이 돼. 그런 경합성이 있어요. 경합성. 우리가 경합하다 그러면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갖는다 그런 개념이잖아? 그죠? 싸워서 이긴 사람만 그걸 가질 수 있어. 그게 경합성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어서 누구나 공짜로 다 가질 수 있고 그걸 소비할 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대신 경합성이 있어서 누가 먼저 차지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은 그걸 못 갖게 되는 거지. 싸워서 먼저 이긴 사람이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소유하고 먼저 소비한 사람이 임자가 돼버리는 속성이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걸 우리가 어렵게 얘기해서 뭐다?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다
공유자원의 속성이다. 이렇게 정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모두가 다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짜로 배제성은 없어. 그러나 먼저 누군가가 소비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몫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못 쓰게 돼 라는 게 경합성은 있어 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배제성은 없는 상태에서 경합성이 있어.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임자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문제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막 쓰게 되는 거야. 내가 안 쓰면 제가 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써야지. 이렇게 많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이야. 이기심이야. 내가 먼저 써야지. 공짜야? 그럼 내가 먼저 써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어차피 내가 안 쓰면 제가 쓸 거잖아. 그럼 내가 써야지. 이렇게 이기심을 자극하는 거지. 그래서 재화가 물건이 줄어들거나 훼손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정의가 나왔습니다. 설명문에 아주 다양한 설명 방식들이 있는데 이 설명 방식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뇌 속의 전달자 거기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명 방식 중에 다양한 설명 방식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공유자원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때는 정의와 예시가 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공유자원의 비극이야. 공유자원의 비극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봐 머릿속으로 스스로 어떻게 된 거야? 공공이 배제성이 없어서 모두가 소유하고 다 같이 소비할 수 있는 게 공유자원인데 그런데 뭐라고? 경합성이 있는 바람에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자극해. 그래서 내가 먼저 써버려야지, 내가 더 많이 사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훼손이 되거나 재화 자체가 사라지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게 공유자원의 비극이었다라는 거 정리 잘 되셨죠? 자, 그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북유럽 어느 도시의 공유 자전거였어. 북유럽 국가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복지국가로 유명하잖아요. 그 복지국가 중에 한 나라가 이런 정책 하나를 펼쳤던 거야. 뭐냐? 시민들이 거기는 이제 정말 그 뭐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고 기후변화 이런 것도 굉장히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소를 배출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되게 발달해 있단 말이야. 자전거 문화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정책가들이 이런 정책을 편 거야.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들을 그냥 시내 곳곳에 둔 거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그럼 필요한 시민은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 타고 목적지에 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길거리에 그냥 두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탈 수 있게 한 거. 너무 편리하고 좋았겠죠. 그죠? 그런 자전거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쫙 놓은 거야. 이게 공유 자전거인 거지. 다시 말해 배제성은 없어. 경합성만 존재해. 그러니까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열대가 있으면 10대를 누군가가 먼저 다 써버렸어. 10명이. 그럼 11번째 온 사람은 쓸 수 없는 경합성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런 공유 자원을 사용한 사람들이 북유럽 국가다 그럼 굉장히 선진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어떻게 했냐면 함부로 한 거지. 함부로. 그래서 상당수의 자전거들이 도난당하기도 하고 고장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련한 자성은 아이고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네 라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용두사미 처음에 시작은 거창했어. 용의 머리로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로 끝났어? 뱀의 꼬리로 끝나버린 거야. 그렇게 일이 흐지부지해졌대요. 이게 공유자원의 비극 첫 번째 사례로 소개가 된 겁니다. 북유럽의 정책적인 공유 자전거가 훼손당한 사례가 등장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고 오셨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서해에 조기잡이. 조기 정말 맛있는 생선이잖아요. 조기잡이 사건이 있었던 거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봅시다.
이 조기도 수산자원이잖아. 그러면 수산자원이니까 얘는 뭔 거야? 공유자원인 거지. 그러면 아까 개념 가지고 다시 해보자. 배제성은 있어요? 없어요? 배제성 없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잡을 수 있는데 아 세상에 여기 경합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바다에 서해 바다에 예를 들어서 1000마리의 조기가 있었어. 근데 그 1000마리를 앞서 왔던 배들이 다 잡아갔어. 그러면 뒤에 온 배는 잡아갈 수 없는 거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 경합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부들이 다른 어부들보다 조기를 먼저 잡기 위해 조기가 다니는 길목을 지켰다가 알을 낳아야 거기서 이렇게 새끼가 번식해가지고 조기가 또 생겨나잖아. 그런데 알을 낳기 전에 그냥 다 잡아버렸던 거지. 그래가지고 조기 씨가 마르고 조기값이 급등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 얘기야. 자, 경합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 아, 내가 빨리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이 벌어야지. 막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없어진 거지. 수산자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럴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금어기를 설정했어. 낚시를 금지하는 기간을 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조기를 낚으면 안 돼. 이때 낚으면 벌칙금 뭐 이렇게 해버린 거야. 됐죠? 그렇게 이제 공유자원의 비극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쭉 드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 왔었는지 사례를 한번 우리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어떻게 해결했냐면 정부가 개입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시민들이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서 봤듯이 이게 시장이잖아. 시장은 기본 전제가 자유인들이 시장에서 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이 왔다 갔다 재화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기본 전제가 욕망이 전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시장에만 맡겨두면. 반드시 그러니까 공유자원을 사용할 때는 정부나 시민들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개입한 예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여기서 이렇게 금어기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부들이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해. 그물코는 여러분 뭐야? 여기 그물망이 여기 굉장히 좁은 거. 그래서 어린 물고기까지 잡아버렸단 말이야. 정부가 그물코가 작은 그물은 사용할 수 없도록 개입했어요. 어린애들은 좀 키워야지. 키워서 얘네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해야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물고기는 잡지 마세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강제로 어떻게 했냐면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개입했다는 거야, 정부가.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됐냐면 여러분, 일부 어부들이 몰래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하고 있다가 감시하는 경비정이 쫓아오잖아? 그러면 그물을 끊어서 버려버렸어, 그냥. 우리 몰라요. 우리 안 했어요. 뭐 이러는 거지.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이거 하지 마. 금지 이랬더니 몰래 하다 보니까 몰래 하다가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됐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김상태 교수는 정부가 개입할 때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동기라는 건 선생님 다시 정리했어. 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항상 가지고 있냐면 내 경제적 이득, 내가 더 많이 잡고 싶어, 내가 더 많이 벌고 싶어 라는 게 항상 뿌리 박혀 있는 거야. 사람들의 행동에는.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항상 고려해서 정부가 개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교각사루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각사루 한자성어 나왔죠, 여러분? 무슨 뜻이야?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거야. 그
그게 바로 교각사루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고치려다가, 작은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교각사루의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아주 섬세하게 정책을 짜셔야 돼요. 지금처럼 무조건 개입해서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반면에 정부가 이렇게 개입한 거 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바닷가재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닷가재 개체수가 감소했어. 왜 감소했는지는 너무 당연하지. 너도 나도 바닷가재 수산자원이니까 배제성 없고 경합성은 있었고 너도 나도 먼저 잡으려고 했던 거지. 개체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공동체를 결성했어. 야, 우리 모여봐. 마을, 우리 이 어촌에서 야,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우리 회의합시다. 우리 지금 씨가 말라서 바닷가재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잡게 생겼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져요. 우리 모여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어망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하고 서로 감시를 한 거야. 오늘 나갈 어망의 숫자는 100개입니다. 이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서로 이렇게 규제합시다. 서로 감시하고 서로 얘기해주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서로 도웁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 잘 공동체가 지켜간 거야. 서로 감시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개체수가 바닷가재 개체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망 설치 권리를 그걸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나 오늘은 안 나갈 거야. 난 오늘은 안 나갈 테니까 대신 옆집 찰리, 내 친구 찰리, 네가 이 권리 사가. 나한테 얼마 줘. 그리고 네가 오늘은 조업을 하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이거는 뭐냐면 공유자원, 바닷가재에 대한 권리를 어부들 각자에게 부여해 준 거죠. 다시 말해 소유권이 없잖아, 수산자원은. 그런데 마치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팔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오늘 일 나가기 싫으면 일을 안 나가. 일은 적게 했어. 그런데 오히려 일하지 않은 날에도 소득은 있었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남들 몰래 100개만 오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나가면 안 되는 날인데 몰래 나갈 필요가 없어진 거야. 서로에게. 이렇게 뭐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하니까 너무너무 아주 부드럽고 유쾌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발음이 이렇게 안 되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바닷가재 공동체라고 이름 붙여보자고. 그 사례가 시사하는 점이 있다 이거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공유자원의 비극이 일어나는 원인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딱 누군가에게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잖아. 배제성이 없다고. 내가 안 가지면 남이 먼저 가지게 돼. 그러면 경합성의 원리에 따라 내 것이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을 또 자극하는 거지.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이 일어났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라?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겠다. 그러니까 어망 설치 권리를 이렇게 팔 수 있게끔 해주면서 문제가 굉장히 아주 유쾌하게 해결돼 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각자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처럼 만들어주면 해결이 될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지.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유자원인 공기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열대림을 보존해야 해.
공유자원이야.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잖아. 그리고 그건 아마존의 열대림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 공기는. 근데 아마존의 열대림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바닷가재처럼 어망처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소유권을 어떻게 규정해 주기가 되게 애매하고 힘든 거지. 그러면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소유권이 따로 부여될 수가 없는데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어. 생활이 어려운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열대림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가혹한 일이 돼버렸다 그 얘기야.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지. 아마존의 열대림은 보존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아마존의 이 열대림을 쫙 태워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열대우림을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근데 그걸로부터 아마존 원주민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어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너네 이거 하면 안 돼. 이 지구 전체의 공유 자원이야. 아마존 열대림은 공기를 만들어내. 지구의 허파야.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필자의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열대림 관광상품 개발을 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거야.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등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좀 부여해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열대림은 우리 모두의 공유 자원이니까 쓰지 마. 그러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돼. 원주민들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몰래 할 거라는 거야. 몰래 할 거고 더 심해질 거고 부작용은 더 심각해질 거고 결국은 교각사로가 돼버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필자 해결 방법은 열대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나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이득을 줘서 원주민들에게 줘서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해 주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화전 이렇게 막 쫙 불태워가지고 막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얻어.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소유권과 비슷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런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는 환경 문제도 이런 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부여해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해 봅시다. 결론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여러분. 정부와 시민들이 개입하는 게 첫 번째야. 공유자원의 소유권이 특정 개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다란 말이야.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공유자원의 비극이다.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부나 시민들이 적절하게 개입해야 돼. 시장에만 맡겨두면 엉망진창이 될 거야. 정부나 시민들이 적절하게 개입해야 되는데 단 정부가 개입할 때는 사람들의 동기, 사람들의 이기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섬세하게 정책을 짜야 해. 시민들은 여러분 본인들이 주체야. 그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본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 안에서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간단 말이야.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의 사례처럼. 정부가 개입할 때는 정부는 그런 완벽한 주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경제적 이득의 지점을 잘 따져가며 정책을 만들어서 개입해 들어가라 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소유권 혹은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될 거야. 그죠?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인 소유권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까 여기 나왔었죠?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 이거 뭐야? 쉽게 말하면 돈 벌게 해줘라 그 얘기야. 경제적 이득을 좀 부여해라.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보다 시민주도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야.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러려면 자발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 자발적으로 하려면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부여해주면 자발성이 훨씬 높아지겠지.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야 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 됩니다. 됐죠? 네, 이게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신사고 독서에서는 이제 창의적 읽기를 했던 거야. 창의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과 요거에 맞추어서 요 글을 읽어보는 작업을 우리가 마무리로 좀 해봐야 되겠죠? 개념, 글의 내용과 독자의 생각. 자, 글의 내용은 작가의 생각일 거야. 작가의 생각인데 이 작가의 생각이랑 독자의 생각을 합쳐. 그래서 새롭게 의미를 좀 만들어가면서 읽는 것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새롭게 의미를 만드는 거라서 창의적 읽기라고 얘기한다 그거지. 자, 방법 뭐가 있어?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글을 재구성하면서 읽어봐.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글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독창적인 생각도 더해보고 또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기도 하고 또 글의 내용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재구성해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해보는 거지. 책을 읽고 나서. 두 번째, 글의 내용을 삶의 문제들과 연관지어 해결 방안을 떠올리며 읽기. 이것도 창의적 읽기에 해당이 됩니다. 글을 통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필자가 그래, 어떤 문제를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뭔가 강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경제학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지. 내 동생이 자꾸 내 걸 건드려. 자꾸 내 걸 건드려가지고 내가 걔랑 계속 싸우고 걔를 계속 혼내도 걔가 오히려 내가 이제 자꾸 걔를 혼내고 못하게 하니까 더 몰래 해.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자꾸 이게 막 싸우고 그래서 막 속상하고 집에서 또 엄마한테 또 둘이 싸웠다고 또 혼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고민해 보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뭔가 내가 막 얘를 욕을 하고 막 때리고 아무 소용 없으니까 얘가 뭔가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내 걸 건드리지 않았을 때 얘가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창의적 읽기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자,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것도 창의적 읽기입니다. 필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좀 보완해 보기도 하고 필자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대안을 제시해 보기도 하는 거지. 그걸 한번 해보자 그 얘기야. 이렇게 창의적 읽기를 한번 해보자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필자의 해결 방안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거였어. 공기라는 공유 자원을 만들어내는 아마존 열대 우리. 그걸 이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었냐면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그냥 관광 상품을 개발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좀 줘라.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막 쫙 열대우림을 태워가지고 밭을 경작하거나 이런 일들을 안 하지 않겠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소유권과 비슷한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지. 그런 방법을 택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창의적으로 읽어보는 거야. 우리가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가 오히려 열대림의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를 제기해 보는 거지.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뭐 콘도가 들어설 수도 있고 뭐 숙박시설들이 들어오게도 되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많아지고 발길이 많아질수록 환경의 훼손이 심해지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 더 아마존 연주민들은 열대림을 나름대로 이용하며 살아온 사람들인단 말이야. 그들 나름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을 텐데 경제적 이득만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아까 선생님 얘기한 사례잖아. 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나무들을 다 태워버렸단 말이야. 그게 아주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분들이 살아왔던 생활 양식이라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돈을 줄 테니까 니네 그걸 포기해 했을 때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그래? 돈만 주면 우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우리 전통을 포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럴까? 그러진 않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 그 얘기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내가 새로운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열대림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과일, 약초 등에 대한 소유권 혹은 판매권을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배정해주는,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무분별하게 채취하지 않도록 아마존 공동체의 개입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우림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과일이나 약초의 소유권을 혹은 판매권을 원주민들에게 주는 거야. 근데 그 소유권이나 판매권을 줘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내가 농사를 이렇게 막 힘들게 지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 굳이 이분들이 막 불을 막 태워가지고 우림을 파괴해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충분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어지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리고 이때도 과일이나 약초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안 되니까 이 모든 소유권이나 판매권을 아마존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나냐면 자발성이 생겨나. 스스로 각자 이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의 사례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감시하면서 서로가 그 권리를 좀 팔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자발적인 조율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창의적 읽기를 우리가 해봤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어. 두 번째 것도 해볼까? 삶의 문제들과 연결해 해결 방안을 떠올려보는 것도 해볼 수 있겠어. 지금 현재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코로나 문제예요. 이렇게 답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지금 훨씬 더 심각한 거 아시죠? 코로나. 막 하루에 수만 명씩 나오거든요. 확진자들이. 그런 상황인데도 그 유럽의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후변화예요. 이렇게 말해. 환경오염 문제예요. 이렇게 말해요. 설문이 그렇게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문제가 되게 심각해져 있단 말이야. 이게 이 기후변화라는 것도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 관심 갖고 막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 그럼 이게 축적이 된대. 바로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지구가 포용할 수 있는 만큼 포용하는 거야. 이렇게 막 먹는 거야. 우리의 환경오염 저지르는 우리의 더러운 막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계속 먹고 있어. 꾸역꾸역. 먹고 있다가 이게 한 7년 정도 뒤면 이게 지금 우리 지구가 맥시멈에 이른대요. 포화 상태. 이걸 한꺼번에 훅 토해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지구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지구라기보다 인류가 직면하게 되겠죠. 그런 문제에. 그래서 이 탄소 배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이것도 공유 자원의 비극인 거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탄소 배출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공장, 자동차, 그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결국은 일어나잖아. 그런데 이거는 어때? 이런 것들은 이게 없어. 배제성이 없어. 막 자원이야 자원. 자원이니까 누가 먼저 갖다가 빨리 사용하면 되는 거지. 각국이 이 경제 개발을 이루어야 되는 모든 나라들이 이 탄소를 막 배출하고 있단 말이야. 응? 기업과 국가가 대기 오염의 문제보다 경제적 이윤 추구를 우선시해. 그랬을 때 탄소를 더 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 공유자원의 비극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해결 방안 어떻게 해라? 국제기구가 기금을 마련해. 돈을 마련하는 거지.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인 양만큼 기금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후깡패야. 기후깡패.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탄소 배출 엄청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막
막 기후 깡패인데 우리가 탄소 배출을 내년에 얼마를 줄이겠다 딱 약속을 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이득도 막 주고 기업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래갖고 탄소 배출을 국가적으로 줄여. 그러면 또 국제기구에서 기금이 와 우리에게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해 경제적인 이윤을 또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각 나라들이 좀 그렇게 한다면 국제기구가 기금을 국가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이윤이 갈 수 있게끔 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에 이렇게 해준다면 국가들이 좀 자발적으로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탄소 배출이 줄어가지 않겠는가라고 해결 방안을 좀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해서 떠올려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창의적 읽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필자가 했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비판적인 읽기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내 나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주 창의적인 읽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보는 작업까지 창의적 읽기를 해보면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참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죠? 이런 창의적 읽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시 가서 이제 이 글 설명문이었어. 공유자원의 비극을 설명하는 글이었었죠. 주제 공유자원의 비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여기까지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잘 정리해 놓고 가시고요. 해제는 그 전체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빈칸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원활하게 이렇게 빈칸 채우면서 읽어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